안녕하세요. 유대칠입니다. 오늘 또 대한민국 철학사, 저희 책 대한민국 철학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곳은 대한민국 철학사의 16, 17페이지입니다. 자, 16, 17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6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남의 변두리에서 남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남의 허락을 구하는 이에게 철학은 없다. 1894년 때 동학농민혁명은 더 이상 그렇게 있지 않겠다는 민중의 분노다. 더는 변두리에서 허락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있음을 긍정한 분노 가득한 철학의 외침이다. 1919년 3.1혁명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스스로 있겠다는 자기 긍정의 분노 가득 찬 철학적 외침이란 말이다. 외침말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와 대한민국, 한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철학적으로 너무나 다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체는 양반입니다. 그죠? 왕과 양반입니다. 크게 그냥 양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철학은 양반이 주체가 되는 철학이고 조선 역사의 주체도 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철학을 인격화시켜서 조선 철학에게 야, 너 누구야? 라고 말하면 그 답은 누가 하겠습니까? 백정이 하겠습니까? 기생이 하겠습니까? 광대가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조선 양반이 그 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철학의 주체고 조선 역사의 주체는 양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철학, 즉 한국 철학을 인격화시킨 한국 철학에게 너는 누구야? 라고 말하면 그 답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민중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 많은 민중들은 양반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은 또 중국 철학의 변두리에 있죠. 그렇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법적으로도 사실 민중들이 변두리에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양반의 명령을 기다리는 존재. 그리고 양반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그 공자, 주자, 이런 유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중국 철학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중국 철학, 중국의 옛날 철학자가 말한 이상향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 국가를 그들이 말하는 철학대로 철학이 구현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를 옛날 주자가, 공자가 말하던 곳으로 이곳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통치죠. 그죠? 민중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성리학이 말하는 이상향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상향을 구현할 때 앞으로 끌고 가서 이제 그거를 잘 모르는, 무엇이 성리학적 가치로 탁월한 좋은 나라인지를 잘 모르는 민중들을 설득하고 계몽해서 그들을 잘 끌고 가서 성리학의 나라를 이루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양반입니다. 오직 양반입니다. 백정 아니에요. 기생 아닙니다. 그죠? 광대도 아니에요. 오직 양반만이 민중들을 끌고 가서 성리학이 이야기하는 이상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중은 뭡니까? 수동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조선 역사를 이렇게 보면 임진왜란 이후에 쭉 보면은 조선에서 양반은 누리는 존재이지만 누리는 존재이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의 여러 가지 이로움을 다 누리고 있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여러 부조리는 흔히 말해서 아랫사람이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녀침해 여자는 조선의 부조리에 아파하고 그러니까 양반 있고 양반 아닌 사람은 항상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하는 사람들,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아랫사람은 항상 고난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은 누리고 살죠. 저희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 남성이 좋은 거죠. 양반 남성은 좋은 거고 그 외에 양반 남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크고 작든 간에 조선의 부조리로 아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철학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시대 부조리로 아파하는 고난의 주체가 철학의 주체가 되고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19세기가 계속 항쟁의 시기인데 특히 항쟁의 시기를 거치다가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은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억울해서 이래 못 살겠다. 내가 조선의 부조리로 우리가 다 아파하고 있고 또 역시 다르게 우리의 노력으로 조선이 지탱되고 있고 우리가 조선의 부조리를 다 아파하는데 왜 우린 이렇게 아파만 해야 되느냐.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역사의 주체가 되겠다. 그리고 철학의 주체가 되겠다.
이렇게 고난의 주체가 철학의 주체가 되고 역사의 주체가 되겠다는 외침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농민이라는 이름도 빼고 그냥 동학혁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동학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학혁명이 대한민국의 시작을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법적으로 더 이상 우리는 윗사람 아랫사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변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조선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양반 권력자들의 양반 권력자 혹은 지방 권력자, 양반 향리 이런 사람들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남의 변두리에서 남의 허락을 구하는 이에게 철학은 없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권력자가 있고 그 권력자가 선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착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그가 착하게 운영해주면 우리는 그냥 그 착한 명령을 기다리는 존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노예에 가까운 것이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인지 우리가 철학적으로 계속 궁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철학, 어떤 사회가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지를 궁리하는 주체는 대한민국의 부조리를 온 삶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될 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여러 부조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난이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철학을 하지 못하고 깊이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중들은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부조리의 고난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파하잖아요. 그 아파한 만큼 우리는 한국 사회가 어떠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철학적으로 궁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서는 19세기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조선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못 살겠다. 우리가 근데 그 밑에 농민들이라든가 상민들이라든가 이런 게 양반보다 밑에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윗사람 말씀, 그들이 사실 조선을 지탱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처럼 더 이상 억울하지 못하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부조리의 고난의 주체인 우리가 역사의 주체, 철학의 주체가 되겠다. 라고 외쳐졌고 그 외침의 결과로서 저는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도 그렇고 3.1 혁명도 그렇고 그 이후의 민주화 운동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더 이상 우리 억울해서 못 살겠다. 우리 고난의 주체가 철학의 주체가 되고 역사의 주체가 되겠다. 이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이라던가 문익환 목사님의 철학이라던가 그러한 형태의 대한민국 철학서에 나오는 철학의 외침들은 사실 더 이상 이 부조리에서 내가 당하고만 살고 있지 않겠다. 내가 너무나 많이 아픈 민중과 함께 손잡고 같이 울면서 그 울음의 주체들, 눈물을 아는 자, 눈물을 그냥 사전 차지 않고 눈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눈물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깊은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그 고난의 주체들이 철학의 주체가 되고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그 시선에서 제가 쓴 철학책이 대한민국 철학서입니다. 그러면 저 개인도 사실 제가 사람들이 저를 무슨 철학자로 볼지 안 볼지는 모르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른데 제 스스로는 저는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책을 쓰겠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들이 야 네가 무슨 철학을 해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책을 쓴 것은 이런 겁니다. 저도 삶의 힘겨움에 대해서 제 삶에서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아주 못 사는 흔히 말해서 판전촌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삶을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많은 고난들을 봐왔고 제 스스로도 지금 또 한국 사회의 여러 부조리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철학과가 예를 들어 철학과가 없어진 곳의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 철학이 필요 없다고 버려진 곳이에요. 그 버려진 사람이 접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과가 제가 다니던 철학과가 폐과가 됐다는 말이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철학은 필요하지 않다. 야, 문 닫아버려. 옛날에는 철학을 그냥 액세서리라도 야 외국에 철학과 있으니까 우리도 철학과 있어야겠어 라고 해서 대학의 철학과를 그냥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그 정도의 철학과도 필요 없다라고 해서 버려진 어떻게 보면 버려진 주체, 고난의 주체. 그러니까 버려진 존재로서 제가 그 버려진 자리에서 내가 한번 이런 걸 이야기해 봐야겠다. 왜냐 나는 버려진 사람이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는 무엇이 한국의 철학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는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서 좀 제대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는가. 그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써봐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제가 경험했던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부조리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런 말, 더는 우리가 우리를 위한 철학이 필요하다. 철학이 더 이상 훈계하고, 야, 이런 거야. 외국 철학 많이 하는 사람이, 야, 이게 이런 거야. 프랑스 철학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 그럼 행복해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도 막 어려운 말들 막 써가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지 좋은 거야. 내 철학은 철학이야. 남은 철학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갑질하는 철학이 아니라, 같이 우는 철학이 좀 필요하겠다. 같이 울고 우는 철학이 좀 필요하겠다. 야, 울고 우는 철학 이렇게 하니까, 야, 그게 무슨 학문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울고 웃는 철학, 더불어 있는 철학. 그래서 제가 하는 철학적 작업 혹은 신학적 작업, 예를 들어서 미학적 작업, 이런 작업들은 더불어 있음의 철학이라고 제가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더불어 있으면 신학이고, 왜냐? 더불어 우는 철학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울지 않고 남의 변두리에서 그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잡고 더불어 울면 같이 궁리하게 되고 같이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철학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도 함석헌 혼자서 만든 철학이 아니라 함석헌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던 민중과 함께 만든 철학이고, 문익환 목사님의 철학도 문익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문익환 목사님과 손잡고 같이 울던 그 민중들과 함께 만든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를 만약에 누군가 철학자로 봐준다면 저의 철학도 그렇게 저와 함께 울었던 분들의, 저와 함께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남의 변두리에서 남의 명령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주체들이 고난 속에서 함께 손잡고, 눈물을 아는 주체들 함께 손잡고, 고난의 주체가 철학의 주체가 되고 역사의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이 바로 한국 철학이 돼요. 대한민국 철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주체들이 흩어져 있어 막 서로 돈적을 벌려고 싸우는 뭐 그런 것보다, 우선은 손잡고 같이 울 수 있는, 같이 울고 더불어서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손잡고 같이 궁리하는 철학, 공감할 수 있는 철학, 남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감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러러 나오는 철학,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살아감의 방식에 대해서, 방식이 다르면 서로 다른 철학들이 논쟁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철학들이 대한민국 철학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철학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룰 것이고,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돈 많이 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철학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고민한다면, 대한민국 철학이 1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상관없이 그 50개가 모여서 그거를 궁리하고 있다면, 그거로 논쟁하고 있다면, 그 논쟁이 하나의 좋은 답으로 더불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도 또 대한민국 철학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의 변두리에서 철학하지 말고 고난을 아는 우리 자신이 한국 철학의 주체가 되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철학사 읽어봐 주시면 너무 고맙고, 사서 읽어주셔도 고맙고, 사서 읽으시고 좀 좋으시면 친구 선물 줘도 좋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그런데, 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동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